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2017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입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힘과 뉴턴의 운동 법칙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물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에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를 좀 잘해 놓으면요. 뒤에는 편해요. 그래서 앞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힘인데요.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힘에 의해서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요. 운동 상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를 좀 더 쪼개 보면요. 빠르기가 변할 수도 있고요. 방향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주면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빠르기가 바뀔 수도 있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이것 중에 어느 것도 다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이 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모든 것을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거든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날까 싶어서 우리가 이제 힘의 크기를 화살표 길이로 표현하고 힘의 방향을 화살표 방향으로 표현하고 힘의 작용점은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표현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믿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힘의 단위는 우리가 뉴턴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이 F는 ma다 맞죠? 여러분들 F는 ma라는 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힘이라는 단위를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F는 ma라고 계산하기 위해서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가속도의 단위인 1m/s 제곱이 있죠. 그러면 요만큼, 그러니까 1kg의 물체가 있을 때 얘의 가속도가 1m/s 제곱이 나오도록 하는 그만큼의 힘을 우리가 1N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m/s 제곱의 가속도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1kg의 물체를 1N만큼 밀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그 뉴턴의 운동 제2법칙 하면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합력이라는 얘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력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좀 더 아주 멋있게 아주 예쁜 말로 알짜힘이라는 표현을 써요. 알짜힘. 그러면 이 알짜힘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알짜배기로 받는 힘이에요. 알짜힘이라고? 진짜 우리가 알짜배기로 받는 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는 힘을 알짜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알짜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봐봐요. 철수라는 친구가 200N으로 얘를 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0이라는 친구가 얘를 300N으로 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에 의해서 이 물체가 받는 힘이 있죠.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몇 뉴턴이 되겠어요? 요 방향으로 200N, 요 방향으로 300N, 즉 500N의 힘을 받겠죠. 그러면 지금 철수라는 친구가 30N으로 이렇게 밀고 있고 이 친구가 20N으로 밀고 있네요. 그러면 물체는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그렇죠. 얘의 힘이 더 세니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얼마만큼? 10N의 힘만큼. 그래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이 모든 힘을 합하면 우리가 이것을 합력, 알짜힘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봐봐요. 철수라는 친구가 여기를 30N을 밀고요. 그 다음에 0이라는 친구가 여기를 30N으로 물체를 밀고 있습니다. 물체의 알짜힘을 구해보세요. 얼마인가요? 물체의 알짜힘은 0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는 힘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힘 받았어요 라고 표현하는데요, 힘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물리에서 좀 기분이 나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힘 안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힘 받았잖아요. 안 받았다니까요. 안 받았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짜 힘이 0이면 이 물체는 힘 안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물체는 힘을 안 받은 거다.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할 건데, 뉴턴이 물체의 운동은 이 모든 세 개의 법칙 안에서 적용된다라는 법칙을 발표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 있고요.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있어요.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얘만 해결되면 우리가 물리의 역학 파트를 거의 다 해결해낼 수 있어요. 됐죠? F는 ma라고 하는 이 식에 그냥 F는 ma 기계적으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네의 뜻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뉴턴 운동 제2법칙에 좀 더 많이 무게를 실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럼 갈게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인데 일단 관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근데 어떤 참고서에도 교과서조차도 이 관성력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좀 정리를 좀 하려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관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거예요. R자 힘이 0이면, 즉 얘가 물체가 힘을 안 받았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고요. 운동 중인 물체는 계속 운동해요. 그 속도로, 등속으로. 됐죠?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R자 힘이 0이면 그 물체는 정지해 있으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요. 운동 중인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관성이야. 그러면 이 관성의 법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총 3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힘의 크기를 묻는 문제고요. 사고 실험 좀 넘어갈게요. 힘의 크기를 묻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상황 판단의 유형이 있고요. 상황 판단, 요런 식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에 관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렇다면 볼게요. 힘의 크기 가겠습니다. 자, 이 물체는 지금 차예요, 차. 근데 차인데 마찰력을 100N을 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찰력이 왜 생겨? 그렇죠.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기죠. 근데 이 물체가 지금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고 칠게요. 등속 직선 운동?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1번 50N, 2번 100N, 3번 150N. 뭘까요? 정답은 100N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150N이라는데요. 100N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100N이어야 돼? 마찰력이 100N이었잖아. 그럼 여러분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정리했었어. R자 힘이 0일 때 정지해 있거나 등속해 있다는 거든. 근데 얘는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은요. R자 힘이 0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속도가 변한다의 의미가 뭐였어요? 그렇죠. 가속도가 있다는 의미였죠. 가속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그렇지. 물체가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다고. 가속도가 생긴다는 이꼴 뭐였어? 힘이 있다는 얘기였다고.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면 즉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왜? 그때가 가속도가 0일 때니까요. 됐나요?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R자 힘이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 마찰력이 100N 작용하면 100N만큼만 끌고 가면 돼요. 150N을 끌고 가는 순간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50N이 되죠. 그러면 이 50N만큼의 뭐가 생겨버려요? 가속도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등속이란 말에 위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 항상 여러분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정지해 있다. 이 말은 물리에서 그냥 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R자 힘이 0이다. 합력이 0이다.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얘는. 동의어인데 다르게 쓰는 거예요. 됐죠? 동의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인데요. 상황 판단의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얘는 제가 기둥만 덮으면 버스가 돼요. 자, 버스인데 얘가 잘 서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하고 뒤로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잔인하지만 얼굴만 이렇게 뒤 동동동 이렇게 속았어요. 그럼 봐봐요. 얘는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봐봐요. 그럼 얘 있잖아요. 바닥은 여기를 가고 있잖았죠. 근데 얘는 어디로 힘 받은 것처럼 보여요? 여기로 힘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 얘는 관성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맞죠? 얘 힘의 이름을 관성력이라 해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걸 F관 이렇게 쓸게요. 관성력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면 맞죠? 얘 힘 받은 것처럼 보여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상황을 하나 줄까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요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디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냐면 요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이해돼? 요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그러면 속도가 요 방향으로 생겼다는 거죠. 맞죠? 속도가 요 방향으로 생겼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요로 가고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자기는 요로 가고 싶어하는, 즉 요만큼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 맞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관성력이죠. 그러면 얘는 요 방향으로 관성력 생기는 것 같습니까? 자, 근데 지금 뭐 했냐면 이렇게 속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요로 가고 싶었던 거야. 근데 버스가 뭐 한 겁니까? 정지했죠. 그러면 봐봐.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었는데 버스가 정지하니까 머리만 앞으로 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쏠린 것처럼 요 방향으로 쏠린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봐봐. 버스가 섰죠. 그러면 버스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선 거야.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맞출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가속도의 방향은 그렇죠. 요 속력과 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어야겠죠. 왜 반대 방향이어야 해요? 그렇죠. 버스를 누군가가 막아야 되는 거야. 어떤 힘이 버스를 막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버스가 서지.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요 방향이야. 근데 얘는 뭐 받은 것처럼 보여? 힘 받은 것처럼 보여.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가고 싶었던 힘이 있었던 거야. 얘는 앞으로 가고 싶었던 거야. 근데 관성력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앞으로.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 힘의 크기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상황 판단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봐봐. 근데 봐봐요. 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가 가속도의 방향이 요 방향이니까 힘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요 방향으로 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버스가 정지해 있었어. 버스가 정지해 있어서 얘도 정지해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버스가 앞으로 갑자기 요렇게 간 거야. 그래서 바닥만 내가 앞으로 가고 발만 앞으로 가고 내 머리는 계속 뒤에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요 방향으로 속도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됐나요? 속도가 갑자기 생긴 거야. 그러니까 버스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경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속도는 어떤 방향으로 생겨야 됩니까? 그렇죠. 요 방향으로 생겨야 되죠. 됐나요? 가속도의 방향이야.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이란 얘기는 뭔 소린데? 속도가 그만큼 더해진다는 얘기는. 그치? 가속도가 생긴 이유가 힘이라 했잖아. 그러면 얘가 힘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요로 힘을 주니까 버스가 앞으로 가더란 거야. 근데 나는 계속 정지했고 싶으니까 발만 앞으로 가고 머리는 뒤로 가 있더라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게 관성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눈 뜨고 속았어요. 얘는 아무런 힘도 받지 않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행동 개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펜 뭐 하나 들고 있는 거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 손 끝에 펜 하나 올려두세요. 손 끝에 펜을 올려두시고 여러분들 손을 앞으로 당깁니다. 준비 시작 훅. 준비 시작 훅.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펜이 내가 손이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자면 이 펜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뒤로 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눈 뜨고 속았어요. 펜은 힘을 받은 적 없습니다. 얘는 정지해 있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얘는 정지해 있고 싶었는데 우리 손이 앞으로 가니까 펜이 어디로 간 것처럼? 뒤로 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즉 얘는 힘을 받지 않았어요. 얘는 아무런 힘도 받지 않았어. 눈 뜨고 속았단 말이 그 말이야. 아무런 힘도 받지 않았어. 근데 버스가 이 방향으로 갔는데 가속도가 이 방향이었으니까 즉 버스가 갑자기 멈추니까 얘가 요 방향으로 힘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근데 얘는 원래부터 뭐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힘을 안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성력은 거짓힘이에요. 거짓힘. 관성력의 별명이 거짓힘이에요. 뉴턴이 그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거짓힘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관성력을 받는 것처럼 느끼느냐? 그러니까 힘 받은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그렇죠. 가속도가 생겼기 때문이야. 가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정지해 있고 싶었고 나는 등속 운동하고 싶었는데 가속도 때문에 내가 관성력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지. 이해돼요? 연습을 좀 해볼까? 그럼 봐봐요. 자, 버스가 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됐니? 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어떻게 됐는지 얘가 이렇게 됐었어. 그러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힘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요 방향으로 힘을 받은 것처럼 느껴져. 맞지? 요 방향으로 힘을 받은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봐봐. 요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어디로 생겼다는 얘기야? 그렇지. 요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었는데 누가 얘를 막아 세운 거야. 정지한 거야. 그러면 이 손잡이 입장에서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버스는 정지해 있으니까 앞으로 쏠리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관성력은 요 방향으로 생기고 관성력이 지금 요 방향으로 생겼다는 얘기는 뭐다? 관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외우세요? 외우시는 게 편해. 다시 요 방향으로 지금 얘 힘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요 방향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버스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요 방향으로 속도를 받았다.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스가 어느 쪽으로 가는 상황인지는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럼 봐봐. 그러면 봐봐. 속도가 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이해돼? 그러면 얘는 뭔 소리냐면 속도의 방향으로 가속도를 붙여줬죠. 즉 가속도는 뭐라 했어? 힘의 방향이랬지. 힘을 그만큼 민 거야. 그러면 이 속도는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야. 속도가 증가하는 상황이야. 즉 버스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상황이었다. 근데 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요 방향의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있었잖아. 즉 힘을 반대로 준 거야. 그럼 버스를 막아 세운 거지. 그러니까 급정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됐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물이 있었어. 물이 철렁철렁 이렇게 있었어. 근데 지금 물이 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칠게요. 버스 안에 물을 채웠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물이 어디로 힘을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요 방향으로 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속도는 어느 방향이에요? 항상 관성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방향으로 버스가 가고 있었다면 요 방향으로 버스가 가고 있었다면 그렇죠. 속도가 증가하겠죠. 왜요? 가속도가 속도랑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만약에 속도가 요 방향이었다면 얘는 속도가 감소하겠죠. 왜요? 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겼으니까. 즉 힘이 밀고 있다는 거야.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 헬기의 입장에서 봅시다. 헬기의 입장에서. 자, 이게 헬기인데요. 헬기인데 소방용 헬기입니다. 요 안에 물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요 방향으로 물주머니가 쏠렸네.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얘 힘 어디로 받은 것처럼 보여요? 요 방향으로 힘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가속도는 어느 방향이야? 요 방향이지. 그럼 여러분들 헬기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헬기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헬기는 여러분들 전진밖에 안 돼요. 헬기는 후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헬기는 요렇게 갈 수 없어요. 요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그러면 헬기의 속도는 증가야, 감소야? 그치? 속도의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증가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헬기의 시간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인데요. 요렇게 그려진대요. 헬기의 시간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는. 그럼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중에 헬기는 지금 어느 구간입니까? 그렇죠. 1번 구간이죠. 맞죠? 속도가 증가하고 있었던 구간이니까. 이해돼요? 요게 상황 판단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엘리베이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그냥 여러분들 재미로 들어두세요. 여러분들 남자친구가요 정말 뜬금포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살쪄 보인다? 몇 킬로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직접 보여주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체중계를 딱 들고 가서 몸무게를 잽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이용하면요. 관성력을 잘 이용하면 무게가 빠질 수 있어요. 몸무게가. 근데 반대로 증가하는 것도 있다잉.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시간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더래요.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 속도가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칩시다. 속도가 증가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칠게요. 요 방향으로.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이었는데 속도가 요렇게 증가했죠. 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칠게요. 그냥 내가 그렇게 정했어요. 토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요 방향은 플러스라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의 방향은 운동 방향은
플러스죠.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여전히 속도가 플러스니까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맞죠? 근데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아래. 그 다음에 얘도 여전히 속도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아래로 갔죠. 그러면 위아래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볼게요. 속도가 증가해요. 속도가 증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1층이야. 1층인데 갑자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늘어나죠. 즉 가속도가 붙는 거죠. 맞죠? 네, 가속도가 0보다 커요. 그럼 봐봐. 요 구간의 의미는 뭐냐면 위로 가는데 속도가 증가한다고. 위로 가는데 속도가 증가했다고. 그러면 위로 가는데 가속도의 방향도 위로 가야죠. 맞죠? 속도의 방향도 위인데 가속도도 위로 가야 속도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이 위란 얘기는 관성력을 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항상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관속도를 받죠. 근데 나한테는 원래부터 작용하고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은 잘 안 보이죠? 중력입니다. 나한테는 원래부터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mg만큼. 여러분들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요. F는 ma인데 중력 가속도를 g라고 써요. g는 약 10m/s 제곱입니다. 어쨌든 뭐 알 필요 없고 어쨌든 나한테는 원래부터 중력이 있었어. 근데 나는 관성력도 받아. 그러면 중력도 힘도 받고 관성력이 힘도 받아. 그러면 내 무게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늘어나죠. 아 그럼 무거워지는데. 됐죠? 내가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재시면 안 돼요. 뭐 하고 있는 상황? 위로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 무거워져. 뭐 하고 있으면 재면 안 돼요? 그치?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재면 안 돼요. 그럼 봐봐. 위에서 감소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줄어. 속도가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가 힘을 줬다는 얘기죠. 가속도를 줬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여기니까 나는 관성력 어디로 받아? 반대로 받아. 가속도의 반대 방향은 무조건 관성력을 받아. 왜? 나는 관성력을 요 힘으로 받는다? 근데 나한테는 원래 작용하고 있었던 mg라고 하는 몸무게가 있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그렇죠. 무게가 가벼워지죠. 개꿀. 그럼 뭐니? 내가 25층에서 24층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재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자, 됐죠? 미안. 다시 24층에서 25층에 도착하는 순간에 재면 나는 가벼워질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아래 방향이죠.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야. 근데 지금 가속도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속도가 더 줄고 있잖아. 맞지? 아래로 감소하고 잠깐만. 아래로 감소하는 거니? 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잖아. 맞지? 아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금. 맞죠? 속도의 크기가 여러분들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5m/s랑 마이너스 10m/s랑 누가 더 빨라요? 얘가 더 빠른 거 아니야? 얘는 근데 요 방향으로 5m/s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10m/s로 가는 거지. 근데 얘가 더 빠른 건 맞죠? 그러면 얘는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 맞아? 그러면 얘는 엘리베이터가 아랫방향으로 가는데 증가해. 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렇지. 가속도도 요 방향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속도도 요 방향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나는 관성력을 요 방향으로 받겠지. 근데 난 관성력을 요 방향으로 받았어. 근데 나한테 원래 작용하고 있었던 몸무게가 있어. 그러면 합력은 그치 더 낮아지죠. 그러면 가벼워지겠네. 요 상황은. 요 상황 가벼워지는 거 같죠. 그러면 이제 4번 구간 분석해 봅니다. 자, 속도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즉 아래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야. 근데 가속도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죠. 즉 가속도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뭔 소리냐면 얘는 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는 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관성력 어디로 받아? 아래로 받지. 근데 나한테 원래 작용했었던 중력이 있었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야. 2층에서 1층 도착하는 상황. 됐니? 1층 도착하는 순간에 무게 재면 난 무거워져요. 근데 아래로 가고 있을 때 증가하는 상황은 뭐냐면 25층에서 24층으로 갑자기 떨어질 때.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무게가 가벼워지는 곳은 요 구간이야.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로 들어두세요.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고. 알겠지? 어떨 때 재미되냐면
2층에서 3층으로 도착할 때 재면 가벼워지고요. 그 다음에 25층에서 24층으로 갑자기 떨어질 때 재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요 엘리베이터에서 대부분 3km 정도에서 해결이 됩니다. 됐죠? 3km 내에서는 해결이 돼요. 근데 3km 갖고도 안 되겠다 싶으시면 63빌딩, 삼성타워 이런 데 가면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초고속 엘리베이터에서 재면 8, 9km까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8, 9km로도 동의 안 나시면 엘리베이터 줄을 끊어 무중력 상태에서 펼쳐집니다. 세계의 그러니까 최저의 몸무게를 찍고 생의 최저의 몸무게를 찍고 가면 돼요. 편안하게.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속 관성력 찾기 방금 전에 우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게 좀 쉽게 정리돼 있어요. 쉽게 정리돼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갈 건데요. 이 법칙이 뭐냐면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 법칙. 역학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우리가 이제 이 가속도 법칙만 해결이 되면 대부분의 역학은 해결이 된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살펴보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다. 잠깐만요. 진짜. 자, 요거부터 할게요. 작용 반작용.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해야 좀 이제 말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 자,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인데요. 작용 반작용의 뜻이 뭐냐면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에 주고받는 형태란 거지. 즉 힘이 한쪽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힘은 반드시 내가 어떤 힘을 줬으면 그 반대 방향의 힘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게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입니다. 그러면 뉴턴의 운동 제3법칙 하면 맨날 나오는 게 이거예요. 맨날 나오는 게 이 두 그림인데 이 두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할 수 있으면 작용 반작용은 쉽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작용 반작용이 이런 거야. 자, 여러분들 지구는 모든 물체를 잡아당겨. 이해돼요? 그러면 지구는 모든 물체를 잡아당기니까 지구가 추를 잡아당겨. 맞지? 그러면 F1은 뭐니?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맞죠? 근데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만 존재하지 않더란 거야. 항상 이게 뭐면 작용이면 그에 반대된 힘인 반작용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끄는 힘도 생겨야 돼?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더란 거야.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만 존재하지 않더라고.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존재하더라고. 그러면 얘가 F4죠. 맞죠? 얘가 F4야. 그러면 F3는 뭐냐면 이거야. 지금 추가 실에 매달려 있지. 그러면 추가 실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치요. 실이 추를 잡아당기기 때문 아니야? 맞지? 실이 추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생겨?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에 반작용이 생겨야 돼. 반작용. 반작용이 뭐니? 추가 실을 당기는 힘도 생겨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추가 실을 당기는 힘이 요 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F2 하나 남았다. F2는 뭐니? 그치? 실은 지금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까 천장이 F2는 천장이 실을 잡아당기는 힘이죠. 맞죠? F2는 지금 천장이 실을 잡아당기는 힘이야. 미안. 다시. 실이 천장을 잡아당기고 있죠. 한국말 어려워? 지금 봐봐요. 실이 천장을 갖다가 잡아당기고 있잖아. 그러면 반드시 이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어야지. 누가 누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천장이 실을 잡아당기는 힘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항상 무언가 힘이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힘도 반드시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거 갖고 연습해볼까요? F1은 누가 누구를 잡아당기는 힘? 그치. 여기에 살짝 지구 그려주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 반드시 무슨 힘도 존재해야 돼?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존재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기둥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쵸? 천장이 기둥을 떠받치기 때문이지. 그러면 천장이 기둥을 떠받치는 힘도 있어. 맞지? 그러면 반작용으로 뭐도 있니? 그치? 책상이 바닥을 누르는 힘도 있어. 맞지? 책상이 바닥을 누르는 힘도 있어. 작용 반작용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봅시다. 물체에서 이 물체에 요 힘도 있다요. 요 힘이 뭐냐면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야. 그러면 반대로 무슨 힘도 있겠니? 그렇지.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도 있어야 돼. 작용, 반작용. 이해돼요? 네.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겠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넘어가서 용수철 저울 A가 있고 용수철 저울 B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용수철 저울 B를 땡겨. 그러면 지금 B가 A를 당기는 힘이 생겼죠? 근데 반드시 이에 반대되는 작용인 A가 B를 당기는 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작용 반작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작용 반작용 틀리면 누구도 웃냐면 오징어도 웃어요. 오징어도 작용 반작용이 가져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요 방향으로 먹물을 튀기거든? 그러면 요 방향으로 먹물을 튀겨. 그러면 항상 요 반대되는 힘도 작용하겠지. 그래서 오징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징어가 작용 반작용 틀리면 웃어요. 틀리면 안 돼. 절대로. 그럼 여러분들 작용 반작용의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지금 문제 풀 거 아니에요? 작용 반작용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 요거. 손가락이 있고요. 손가락 매니큐어 좀 칠해주고 제 손가락이 있고 공이 있고요. 돌이라 할까? 그 다음에 여기 바닥이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공이 가만히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공이 가만히 있다. 즉 정지해 있다는 거죠. 정지해 있다와 같은 말이 있었어. 뭐니? 정지해 있다와 같은 말. 그렇지. 정지해 있다 같은 말은 가속도가 0이란 거지. 가속도가 0이란 말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한테는 R자 힘이 0이에요. R자 힘이 0. 됐지? R자 힘은 0이야.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 되게 만들어야 돼. 작용 반작용의 활용입니다. 갈게요. 그러면 지금 이 물체가 얘를 누르는 힘이 있어. 손가락이 얘를 누르는 힘이 있어. 맞지? 손가락이 공을 누르는 힘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얘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공이 얘를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얘가 공을 떠받치는 힘. 손가락이 얘를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공이 손가락을 떠받치는 힘. 반작용 존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공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보면 공은 요 방향의 힘도 작용하고요. 요 방향의 힘도 작용해요. 그럼 여러분들 요 힘을 F1이라고요. 요 힘을 F2라고 할게요. 그러면 F1과 F2는 같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 왜 큰일 나면 이게 왜 안 맞는 말이냐면 봐봐. 뭐도 있어요. 우리가 무시한 힘. 항상 이 물체는 중력받아. 맞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요 힘인 F3 즉 F3, F2랑 F1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F2 더하기 F3랑 즉 공한테 밑으로 작용하는 힘이랑 공한테 위로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런 것까지 문제를 내겠나 싶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작용 반작용까지 연습해 보았으니까 제2법칙을 가도록 할게요. 됐죠? 네, 제2법칙. 제2법칙은 뭐냐면 물체의 가속도는요. 항상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고요. 힘에 비례하더라고. 이해돼?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변화야, 변화. 가속도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가속도는 변화야. 변화값인데 이 변화라는 건 누구 때문에 생기냐면 질량과 힘 때문에 생겨. 질량이란 게 뭐냐면 변화를 받는 객체야. 즉 변화에 관여하지 않는 객체는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 이해돼? 그 다음에 이건 R자 힘이야. 그냥 힘 말고 R자 힘. 이해돼요? 그러면 변화는 객체분의 R자 힘이에요. 됐죠? 객체분의 R자 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속도가 생긴다. 이렇게 알아주셔야지. 그럼 봐봐. 자, 그러면 질량 1kg에 힘을 1N을 줬어. 그러면 요때 가속도를 우리가 1m/s 제곱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힘 받는 객체가 누구야? 1kg의 객체가 지금 힘을 받고 있죠. 근데 이 힘은 1N이잖아. 이때 이거를 1m/s 제곱이라 정한 거야. 됐지? 사실은 1N을 정했어요. 1N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질량 1kg짜리를 1m/s 제곱으로 밀었을 때 그때 생기는 힘을 1N이야. 됐지? 그럼 봐봐. 여러분들 변화라는 건 객체분의 R자 힘이랬어. 됐니? 그러면 지금 봐봐요. 어떤 질량이 m이란 물체를 F라는 힘을 줬을 때 그때 생기는 가속도를 A라 하재요. 그러면 힘을 2배로 줬어. 그럼 변화 몇 배로 생겨? 2배로 변화가 생기겠지. 근데 물체가 2배로 무거워.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생겨? 그치?
반토막이다. 우리가 물체가 아주 무거우면 변화가 덜 생기더란 거야. 얘는 잘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야. 뜻글로 이해하세요. 뜻글로. 요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뜻글로 이해해. 변화라는 건 객체분의 R자임이야. 객체가 커지면 변화가 잘 안 생기고 힘이 커지면 변화가 잘 생겨.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질량이 250kg짜리, 힘이 2000N. 그러면 내가 지금 가속도를 구할 거야. 가속도는 지금 힘 받는 객체가 250kg짜리고 그 다음에 힘이 2000N이니까 얘 가속도는 8m/s 제곱이죠. 얘 가속도는 8m/s 제곱이야. 근데 A의 TBS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봐봐. TV 그래프란 건 뭐야? 시간당 속력 변화. TS라는 건 뭐야? 시간당 이동거리의 변화. 그럼 봐봐. 그럼 지금 가속도가 8이지. 그러면 8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얘는. 그러면 얘는 8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인데 그러면 얘의 TV 그래프를 그리면 1초당 8씩 변해야 되니까 그렇죠. 1초당 8씩 변하는 거야. 2초에는 속력이 16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TS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동거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면적 계산하셔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3초 뒤에 이 물체의 속력은 83, 24죠. 왜 83이 나왔을까? 아까 가속도가 8m/s 제곱이라며요. 근데 그걸 3초 동안 줬다며요. 그러면 이 물체의 속력은 24m/s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넘어갑시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여기서 설명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설명할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거랑도 연결되거든요. 지금 작용 반작용과도 연결되는 건데 얘의 머리의 몸무게는 머리의 몸무게래. 뭔 소리야? 머리의 무게는 2m짜리고요. 질량은 머리의 질량은 2m이고요. 얘 머리의 질량은 m이에요. 그런데 자, 얘네들끼리 박치기를 했어요. 얘네들끼리 박치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러면 누가 튕겨나갈 것 같아요? 얘가 튕겨나갈 것 같죠? 그럼 얘가 튕겨나가? 요까지 줄게요. 그러면 누가 더 아플까요? 얘네 둘끼리 박치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A고 이 사람이 B야. 근데 B가 멀리 저 멀리로 튕겨나갔대. 그럼 누가 더 아파? 자, B가 더 아파요 하는 사람 많죠? A랑 B랑 똑같이 아파요. 이 왜 그러냐면 아프다 이꼴 뭐냐면 힘이거든. 힘. 맞지? 근데 힘이 똑같아요. A나 B나. 왜 그래요? 왜 그래? 힘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봐봐. 박치기를 했단 건 이런 거거든. 얘가 욜로 힘을 작용시켰지. 맞지? 근데 그러면 항상 힘은 몇 가지 형태로 존재해야 돼? 두 개의 힘이 쌍으로 존재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가야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용의 크기와 반작용의 크기는 같아요. 이해돼요? 즉 얘가 요만큼의 힘 F를 작용시켰다면 얘도 힘이 F가 작용돼요. 그럼 여러분들 힘은 같아. 그럼 뭐가 달라질까? 뭐가 달라져서 이 M짜리는 멀리 튕겨나간데 2M짜리는 멀리 안 튕겨나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맞지? 2M짜리는 안 튕겨나가고 M짜리는 튕겨나간 이유는 그치? 가속도 때문이야, 가속도. 다시 그러면 얘는 지금 2M짜리잖아, 맞지? 그러면 얘한테 생기는 가속도는 얼마니? 가속도란 말은 안 좋아하죠? 변화. 객체분의 R자 힘. 맞죠? 근데 얘는 객체분의 R자 힘. 그러면 B한테 작용하는 가속도가 있고 A한테 작용하는 가속도가 있으면 B한테 작용하는 가속도가 A한테 작용하는 가속도의 2배죠. 그러니까 얘는 2배 더 튕겨나가는 거야. 이해돼? 가속도가 2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거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가 똑같고 방향은 반대다. 대신에 물체마다 질량이 다르니까 가속도가 다를 수 있더라 라는 거지. 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질량이 m인 물체 요거 하나 더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중력은 ma죠. 맞죠? 물체의 질량의 가속도잖아. 근데 중력에 의해 작용하는 가속도는
9.8m/s 제곱인데 그것도 귀찮아서 10m/s 제곱이라 했거든?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문자를 g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중력의 크기라는 건 뭐라고? 객체 곱하기 r자임. 미쳤나. 객체 곱하기 그렇죠. 중력 가속도. 이렇게 곱하면 얘가 중력이 돼요. 됐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어떻게 곱한다고? mg. 그러면 문제 진짜 풀어볼게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중력 가속도는 g래요.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겨 맞지? 그 힘의 크기랑 뭐가 같다고?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얘네 둘은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지. 작용 반작용은 항상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힘의 크기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은 힘의 크기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 2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평형 관계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얘는 힘을 다 분석해야 돼. 힘을 다 분석해야 돼. 그럼 봐봐. 지금 뭐와 뭐가 평형 관계라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 다음에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봐봐. 얘에 대한 반작용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반작용.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 했으니까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얘한테 더 이상 작용하는 힘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지금 물체가 정지해 있죠. 그 이유는 뭐야? 얘랑 얘 힘이 같아서 아니야? 맞지? 얘랑 얘 힘이 같기 때문에 즉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이 물체 정지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평형 관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아이씨, 이 사람은 말이 많아 맞지? 갑자기 틀렸대 또. 이러면 안 된대.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왜 그럴까요? 왜 이건 맞다 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잠깐만. 미안해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평형관계이다. 자, 봐봐요.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도 있죠. 맞죠? 물체가 지구를 누르는 힘도 뭐라니? 자, 다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맞죠? 그 다음에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도 있어. 맞지? 근데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도 있어. 맞지? 그 다음에 반작용.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어. 맞죠? 그러면 이 물체는 무슨 관계? 평형 관계. 맞죠? 미안해요. 제가 2번을 잘못 얘기했네. 자, 이건 편집하기로 하자. 편집을 해야 되겠어. 자, 편집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자, 2번은 맞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평형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림 잘못 그리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자, 3번. 교실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책상의 무게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3번 볼까? 교실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교실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고 있대. 이런 거지. 그거는 책상의 무게와 같대. 책상의 무게가 뭔데? 무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맞죠? 그러면 책상은 정지해 있으니까 이 힘과 이 힘의 크기는 같아야겠네. 맞지?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치?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도 있잖아. 요 힘도 있고 물론 그 다음에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도 있지만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도 있죠. 그러면 얘랑 얘가 평행관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다음 4번.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과 교실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은 평형관계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봐봐.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과 교실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은 평형관계이다. 맞아요? 아니죠? 왜요? 그치? 지구가 책상을 잡아당기는 힘도 있다니까? 이거 틀렸어. 이해되죠? 평형관계 아니에요. 자, 이 문제 제가 좀 어리바리를 깠는데요. 미안해요. 자, 3번 가겠습니다. 관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관성. 이제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얘기하는 것 같다, 맞지? 그러면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자, 그러면 관성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뭘 했어요? 관성?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R자 힘이 0일 때, R자 힘이 0일 때, 물체가 정지한 상태는 정지한 상태를,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으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힘이라 그랬죠? 근데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가속도가 있어야 돼요. 가속도가 존재해야 돼. R자 힘이 0일 때가 아니야. 관성력은 가속도가 있어야 돼. 가속도가 있을 때 그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알겠지? 이걸 관성력이라 해. 그럼 봐봐. 관성력의 크기도 역시나 F는 Ma예요. 왜냐하면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했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면 MA지. 근데 이것의 반작용으로 관성력이 생기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가속도와 요 관성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크기가 같다며요. 그래서 F는 MA야. 관성력도.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 관성력도 F는 MA가 성립한다 했어? 그러면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요? 맞는 얘기지. 관성이 크면 가속시키기가 어렵다. 맞아요?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다는 얘기로도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가속시키기가 어렵죠. 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끼리를 갖다가 미는 게 어려울까요? 개미를 갖다가 미는 게 어려울까요? 그쵸? 코끼리가 질량이 커, 관성이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속시키기가 어려워. 2번 맞아. 3번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는 관성이 없다. 아니죠. 정지해 있을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관성이 생기는 거지. 3번 틀렸네. 4번 관성은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맞죠? 버스가 급정거할 때 승객들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은 관성 때문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림은 질량이 200kg인 물체가 직선 위에서 운동할 때의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 문제는 사실 가속도 때문에 갖고 왔다라기보다는 그 그래프 분석 때문에 갖고 왔어요. 그럼 봐봐. 0에서 20초 동안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운동 방향은 뭔데? V 앞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가 증가, 감소 이거잖아. 그러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속도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같은 거 맞습니다. 20에서 40초 동안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속도가 일정하니까 등속 직선 운동 하는 거 맞고요. 40에서 50초 동안 힘의 크기는 200N이다. 잘 봐. 힘의 크기를 계산해야 돼. 근데 힘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질량과 가속도지. 근데 질량이 지금 얼마? 200kg. 근데 가속도가 지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40에서 50초 동안 가속도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는 거야. 지금 시간이 10초 지났는데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어? 10m/s만큼 줄었지.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 맞아요? 1m/s 제곱이야. 그러면 200kg인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 힘의 크기는 200N 맞죠? 3번까지 맞는 거야. 4번 40에서 50초 동안 처음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해? 속도 앞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해. 근데 그 속도 앞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쵸? 플러스인 상황이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처음 방향과 똑같은 방향이지. 0에서 5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350이다. 이거는 넓이를 계산하면 나온다. 맞죠? 왜냐하면 시간 곱하기 속도니까 넓이가 이동한 거리겠죠. 그러면 밑변,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요. 350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묻는 문제 같지만 결국에는 이거 묻는 거죠. 이거. 됐죠? 결국엔 묻는 문제가 다 동일하다는 거. 그 다음에 얘도 풀면 좋은데 일단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죠? 어마야. 자, 원래 이 케플러 법칙까지 하고 쉬고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케플러 법칙을 잠깐만 할게요. 이 케플러 법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겠죠? 등속 원동과 만유인력 법칙 이런 걸 하니까 어려운 거지. 케플러 법칙 잠깐만 할게요. 자, 케플러 제1법칙 보겠습니다. 케플러 제1법칙은 타원궤도 법칙이거든. 타원궤도 법칙이란 게 뭐냐면 행성이 태양을 초점으로 해서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거래. 여러분들 타원이란 게 뭐냐면요. 초점 두 개가 있는데 이 초점 두 개로부터 얘네들의 거리의 합이 같은 집합을 우리가 타원이라 하는 거거든. 그러면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해서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을 한답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네, 그게 타원 궤도 법칙 케플러 제1법칙이에요.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의 일정 법칙이고요. 얘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내죠.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선이 같은 시간 동안에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항상 같다. 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기서 요까지 움직이는데 t가 걸렸고 시간이 여기서 요까지 움직이는데 시간이 t가 걸렸다면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시간이 걸렸다 치자. 여기서 요까지 움직이는데 t가 걸렸고 이런 t가 걸렸고 t가 걸렸고 그러면 얘네들이 휩쓸고 간 면적이죠. 휩쓸고 간 면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왜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케플러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라고 하시는 분이요. 수십 년을 갖다가 이제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막 자료를 기록을 해놔요. 근데 케플러는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었어. 근데 티코 브라헤가 유언처럼 이걸 넘겨준 거야. 이 자료를. 측정값을. 그래서 케플러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맞더라고. 그래서 발표한 법칙이야. 그래서 여러분 관측하다 보니 그렇다지 얘는 왜 그렇다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셔야죠. 이해되나요? 그럼 봐봐. 여기서 요까지 면적이 같다고 칩시다.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휩쓸고 간 면적이 요 면적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도는 시간이 t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행성이 간 시간 얼마? t인 거죠. 맞죠? 면적이 같다면 시간도 같은 거야. 이해되니? 케플러 제2법칙. 자, 케플러 제3법칙 뭔가 아주 거창하게 썼는데 별거 아니야. 각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요. 각 행성의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데 얘는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요. 이 공전 주기를 재야 돼. 공전 주기. 근데 이 공전 주기의 제곱은요.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더라는 거지.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요거를 긴 반지름 이러시면 큰일 나요. 요거를 긴 반지름을 하면 돼. 긴 반지름이란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타원을 이렇게 4등분을 하면 여기에 긴 반지름, 얘가 짧은 반지름. 이해돼요? 네. 됐죠? 요게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행선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나온다. 그럼 봐봐. 자, 긴 반지름이 2분의 a인 어떤 행성이 있다 치자. a 행성이 있다 치자. 그 다음에 긴 반지름이 a인 b 행성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의 공전 주기는 즉 b의 공전 주기는 a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봐봐. 자, 공전 주기의 제곱은 뭐에 비례한데? 그렇죠.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데. 그러면 이 긴 반지름이 2분의 a라며. 2분의 a의 세제곱은 8분의 a 세제곱이지. 맞지? 그거랑 뭐가 비례한다고? 그렇지. 공전 주기 제곱이 비례한다. 돼요? 그러면 얘의 공전 주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2루트 2t 이렇게 돼야죠. 왜냐하면 얘를 제곱해야 8t 제곱이 나올 테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b의 공전 주기는 a의 공전 주기의 2루트 2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볼게요. 자, 만유인력 법칙인데 만유인력 법칙은 누가 발견했죠? 네, 뉴턴이 발견한 게 만유인력 법칙이죠. 그러면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게 이게 케플러 법칙 때문이에요. 즉 케플러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케플러가 그럼 만유인력 법칙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는 항상 같은 힘으로 작용하는 인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M1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M2라고 하는 물체가 있으면 얘네들은 항상 F1과 F2의 크기가 같게 둘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만유인력이에요. 됐죠? 그게 만유인력인데 그러면 얘와 얘는 반작용 작용 관계다. 맞아 아니야? 맞죠? 이해되나요?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야. 그러면 얘의 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F는 GR제곱분의 M입니다. 됐나요? GR제곱분의 M입니다. 그러면 이 R이란 게 뭐냐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이에요. 얘가 큰 질량의 곱, 작은 질량인데 요 질량의 곱에 비례하더란 거야. 그 다음에 G는 뭐냐면 상수 하나 때려 넣어준 거야. 이 뉴턴을 맞추기 위해서. 힘을 맞추기 위해서. 알겠죠? 이런 건데 이걸 외우면 바보죠. 이걸 외우면 큰일 난 거야. 알겠지? 시험 못 풀어. 그래서 F는 GR제곱분의 MM. 자, 만유인력 법칙. 지구와 물체와 천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게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즉 항상 물체들 사이에는 만유인력 법칙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행성이 이렇게 있고 그 태양이 이렇게 있고 선. 그 다음에 여기에 행성이 돌고 있다면 얘네들끼리도 뭐가 작용한다고? 만유인력이 작용한다고.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요. 아무리 먼 거리를 하더라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속 원운동인데 케플러 법칙까지 좀 끝내볼까요? 자, 문제는 풀지 말고. 자, 그럼 등속 원운동이란 건 뭐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원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운동이야. 근데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등속 원운동은 책에 없어요. 책에 없는데 알아둬야 돼. 자, 일정한 속력으로 원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운동인데 이 등속 원운동이 갑자기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 행성은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타원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솔직히. 원에 가까워. 그러니까 원인데 약간 찌그러져서 그냥 타원이라고 한 것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행성의 운동은 거의 원운동입니다. 그냥 원운동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얘가 이렇게 자, 봐봐. 자, 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공을 요 줄을 이렇게 매달아갖고 얘를 돌려. 얘를 돌리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갑자기 누군가가 줄을 탁 하고 끊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이 공은 어디로 날아가요? 요 공은? 그렇죠. 지가 가던 방향으로 날아가겠죠. 맞죠? 근데 지가 가던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는 이유가 뭔데? 그 힘이 구심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 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 구심력인데 그 구심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심력의 크기는 일단 여러분들 뭐 반지름 요 반지름 요거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mv제곱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운동 방향은 얘야. 근데 구심력은 항상 수직이야. 알겠지? 구심력이 요렇게 되면 운동 방향은 요렇게 돼요. 운동 방향은 항상 접선의 방향이야. 어떤 방향이 있어든. 이해돼?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요. 주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등속 원운동을 케플러 법칙에 적용할 거거든.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뭐랑 비슷해? 행성의 공전 주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가 중요해요. 주기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간 거리. 그러니까 이 공이 한 바퀴 삥 두르면 얼마가 돼요? 요게 R이라 치면 2파이 R이죠. 그 다음에 얘는 속력으로 나눠. 얘의 속력으로 나눠. 그러면 뭐가 나와? 시간이 나오지. 시간. 여러분들 주기란 건 결국 시간이야. 시간.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마 걸렸니? 이거잖아. 그러면 한 바퀴 간 거리는 2파이 R. 속력은 V. 그러면 나누면 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등속 원동의 주기를 받고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하면 이제 케플러 법칙이 대부분 완성입니다. 뉴턴이 만류 인력을 발견하기까지인데 솔직히 시험과는 관련 없습니다. 시험과는 관련 없는데 그냥 재미로. 자, 봐봐. 우리가 F는 ma라고 했잖아. 이거는 뭐야? 뉴턴의 제운동 2법칙이지. 뉴턴 운동 2법칙이야. 근데 행성은 타원 궤도를 돈대. 근데 거의 원궤도라며.
맞지? 거의 원궤도랬어. 그러면 원궤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과 이것 사이의 반지름이 R이라고 치면 얘는 구심력이 작용하겠네? 왜요? 봐봐. 왜 그러냐면 이게 태양이 얘를 빙글빙글 돌린다며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본 거지. 모든 물체는 얘네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은 지금 뭐라는 거야? 그치? 구심력이죠, 구심력. 이 힘이 구심력이잖아. 그러면 구심력의 크기를 계산해 본 거야. 근데 구심력의 크기는 R분의 mv 제곱이지. 맞죠? 구심력의 크기는 이렇게 돼. 그러면 R분의 mv 제곱인데 근데 이 R분의 mv 제곱에서 내가 v를 계산할 수 있어. 왜 계산할 수 있게요? 아까 공전 주기 t를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t는 아까 뭐랬어? v분의 2파이r. 맞죠? 속도분의 v 2파이r. 근데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건 뭔데? t분의 2파이r. 이걸 갖다가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뭘 반영했냐면 케플러 제3법칙. t제곱은 r세제곱에 비례한다며요. 그러면 상수 하나 끼워 넣어주고 r세제곱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해봤더니 그러면 봐봐. 얘도 상수, 얘도 상수, 얘는 놔둬야지. 얘도 상수, 맞죠? 그러면 얘네들 다 귀찮다 이거야. K분의 4파이 제곱 이거 귀찮지? 그러면 이걸 계산한 게 얼마냐면 G야. 중력 가속, 만율력 상수. 얘를 계산을 한 거야. 그런데 뉴턴이 생각을 해본 거지. 뉴턴이 요까지 계산했으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뉴턴이 대단한 이유가 있어. 뭐냐면 지가 생각을 해본 거야. 운동 제3법칙이 있었는데 분명히 자기가 운동 제3법칙에서 뭐라 그랬냐면 힘은 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봐봐. 선이 있고 지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이 지구가 받는 힘은 GR제곱분의 M 맞아. 근데 선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지 않겠어? 지구가 선을 잡아당기는 힘도 있지 않겠어? 그래서 큰 질량을 하나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 만들어졌어요. 시험과는 상관없다 했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에 고찰 있는데요. 얘도 시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근일점,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요 때를 우리가 근일점이라고요. 그 다음에 태양과 가장 멀리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는데요. 근일점에서 속도가 제일 크고요. 원일점에서 제일 속도가 작아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야. 태양이 지구를 던져. 이해되니? 태양이 행성을 던져. 어떻게 던질 거냐면 요 방향으로 던질 거야. 됐니? 그러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 맞지? 그러면 가속도를 받다가 중요한 거는 가속도에 이제 봐봐. 왜 그런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힘은 얘가 제일 크겠죠. 왜요? 여러분들 만유인력 식이 얼마인데 G R제곱분의 M이었잖아. 근데 태양의 질량은 변하지 않죠? 만유인력 상수 얘도 변하지 않죠? 지구의 질량 변하지 않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만유인력이 받는 힘은 뭐에 비례하냐면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즉 반지름이 커지면 힘이 작아져. 근데 얘는 반지름이 작잖니. 근데 얘는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크죠. 그러니까 얘는 만유인력을 적게 받아. 얘는 만유인력을 크게 받아. 이해돼? 그럼 봐봐. 얘는 힘을 크게 받는다 그랬어? 그러면 얘가 지구를 던지는데 엄청나게 센 힘으로 근일점에서 던지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원일점에 도달한 거야. 얘가 이때 원일점에 도달한 거야. 그러면 원일점에서 힘이 크게 가장 작다며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훅. 그래서 여러분들 근일점에서의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원일점에서의 속도가 제일 느려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케플러 법칙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케플러 법칙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 쉬었다가 풀도록 하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 대망의 하나 남았습니다. 뭐 남았냐면 상대성 이론 남았거든요. 자, 상대성 이론만 하면 이제 물리 끝이 알겠지? 자, 그러면 케플러 법칙은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한 거거든요. 되게 어렵게 설명했어요. 뭐 쓸데없이 많이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뵙도록 할게요.